주식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은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우량주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다 버셨고요. 부분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58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70% 또는 100%로 내 편입 비중에서의 풀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 얼마 가져가느냐고 딱 물어보시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의 주식 투자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 이제 돌파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70% 내지는 나는 리스크를 완전 즐긴다. 100% 가져가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항상 어떤 장이 와도 30%를 현금으로 가져간다. 그럼 70%가 풀베팅인 거고. 네. 그러니까 풀베팅을 가져가는 거죠. 돌파하면. 지금은 50% 이상.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 지금은 어떤 섹터나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게 가장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펀드멘탈로에 접근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 주도형 국가 형태의 국내 산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의 형태는 일본, 대만, 독일 정도가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네. 수출 위주의 국가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최근에 우리 시장보다 굉장히 좋죠. 글로벌리에서 일본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을 진행합니다. 이번 3월에 그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우에다 총재로. 네. 예전에 구로다 총재가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 체제를 초저금리 초저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 최근에 많이 가시는데요. 일본은 20년 전 콜라 한 병에 1,000원이나 네. 지금 콜라 한 병에 1,000원 똑같습니다. 그 국가의 정책이 네. 초저금리 초저물가입니다. 물가 그대로 플랫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통화 완화. 그러니까 우리는 엔화 약세를 유발시켜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돈 가져와. 우리 통화 완화 정책 펼칠 테니까. 이 통화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 그 YCC라고 그래서 그 변동폭을 늘려가면서 돈을 유치하고 있죠. 기축통화가 뭐냐면 미국도 기축통화지만 일본도 안전자산을 일본 엔화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안 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변동폭을 높여줘도 자기 엔화를 계속 엔화를 투여해서 사줄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좀 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통화정책 부분에서 그래서 일본 시장이 좋은 거고 독일과 대만과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그러면 수출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용도 약간씩 비슷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6개 종목에서 1, 2번은 고정이고요. 3, 4, 5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서 5위로 들어왔다 이렇게 5개 수출 품목인데 반도체는 자동차죠. 이게 이제 수출이 잘 돼야 네. 이제 주가 또 경제 상황 좋아지는데 앞으로 뭘 사야 되겠냐? 반도체 사라는 건 너무 식상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를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포트의 한 30%는 이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20, 30% 두 종목 정도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내수 관련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건데 네. 반도체라고 하면 딱 찍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전기전자 종목들을 그룹핑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가 한 120개 되고요. 네. 종목수 거래소 코스닥 기준에서 그리고 전기전자는 한 110개 종목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 120개 종목 되고요. 네. 그런데 반도체와 전기전자 내에서 종목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최근까지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부장단 종목들은 다 시세를 줬죠. 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원래 좋은데 내년도에 더 좋아하는데 숨고르기, 조정 어느 정도의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갈 때 조정의 저점에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기전자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전기전자, LG전자 얘기하죠. 오늘 LG전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하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하죠. 소부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를 얘기해도. 네. 전기전자를 얘기해도 LG전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LG전자는 대표주입니다. 네.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장이 따로 있어요. 이 지수회장일 때 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전자 하단부에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PCB 업체들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덕산 네오로스, OLED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죠. 아. 그래서 반도체가 공적으로 내년도에 좋아지겠지만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이 경기가 좋아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겠죠. 소부장단에 있는 지금의 갓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은 사면 안 됩니다. 전기전자 단에서의 하단부에 있는 PCB나 중간 단위에 있는 옐로우 칩성 종목들을 사야 되죠. 네. 지금 이걸 사면 됩니다.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올해 가장 수출이 잘 된 섹터가 자동차 뭐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다음에 기계, 조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전기전자 단위거든, 가전 네. 이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네. 자동차 반영이 안 되는 거는 금리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자동차 그래 수출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왜 주가 안 움직여?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는 건 우리나라 자동차 제품이 질이 아주 좋아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환율이 1,100원, 1,200원 요 상황에서 움직였습니다. 한 4, 5년을. 그러다가 최근에 1,300원대로 올라왔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가 싼 겁니다. 차량 네. 가격이. 1,000만 원짜리 차량이 8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네. 2년 전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럼 구매욕이 생기죠. 네. 그래서 많이 팔린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내수는 그 자동차 업종이 마이너스입니다. 판매량이. 왜냐하면 할부 리스로 다 차를 사는데 현금 완납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할부 리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무이자 할부했는데 지금 뭐 5% 이런 할부금 줘야 되는데 이 정도 금리를 주면 차값이 1,000만 원이면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갑니다. 뭐 3년, 5년 끊어버리면. 그래서 차를 사는 걸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지금까지 못 간 상황인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자동차들도 이제 조금 살아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거고 전기전자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주가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헷 섹터의 종목들을 봐야 되죠. 그럼 자동차도 그 현대기아차를 보는 게 아닌 건가요? 자동차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을 쭉 보면 네. 현기차, 현대기아차의 시총은 8, 9, 2, 12 요 네. 단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기차는 유효한데 저는 현기차를 보기보다는 그 하단부에 있는 뭐 만도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네. 요 섹터를 보는 게 낫죠. 네. 대형주 갈 땐 지수가 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음. 지수가 가는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 장은 좋아지겠지만 네. 우리가 내일부터 옹달 책방에서 장 좋다라는데 왜 안 가? 내일장 돼서 이런 거는 좀 그 역설이죠. 예, 장이 좋아지는데 하루 이틀 내에 뭐 급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장으로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수장은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지수의 장은 솔직히 재미없고요. 네. 안 빠진다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좀만 빨리 팔고 좀만 오르면 팔고 사고 좀만 오르면 팔고 이게 뭐냐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심리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주가에. 네. 그래서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시장을 딱 지배하면 그때부터 연속성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게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호가 나타나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탄탄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나스닥, S&P, 다우 지수는 혼조 국면에서의 등락이죠. 반면 러셀 2000 지수, 개별 종목, 소형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개별주, 소형주 장세라는 거죠. 네. 미국도 빅7 안 움직이고 네. 우리 시장도 최근 내에서 한 열흘 사이에서 흐름 보면 테마주들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 그리고 덕성 우선주 같은 우선주들, 그다음에 스펙주들, 그리고 금 가격이 사상 고치면 금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뭐 이런 등등의 테마 이런 이슈로 종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우리가 비슷하게 시장이 아직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그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현상은 다음 주 FOMC가 있죠. 네. 아마 FOMC가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14일로 알고 네. 있는데요. FOMC 회의 뭐 동결이겠지만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 Q&A 할 때 어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내지는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시장은 지수 관련주로의 현상이 나타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의 첫 번째 근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12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 이슈 내용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맞아요. 부분이죠. 그거 액수 늘린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10억인데 뭐 네. 20억 얘기 나오고 50억 나오는데 네. 보통 최근에 공매도 제한도 그렇고 주말에 보통 많이 기습적으로. 했죠. 그래서 나올 타이밍은 이번 주입니다. 아. 나온다면. 근데 이번 네. 주 지나가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주식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12월 중순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정부 정책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주말에 많은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완화 정책이 그럼 다음 주에 또 시장 흐름 FOMC 다음 주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흐름의 반전 포인트는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소형주, 테마주,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럼 나는 짧은 매매를 통해서 변동성 있는 테마주로 운용을 하겠다. 다음 주까지 초까지 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그시 기다리는 대형주로 지수 관련주로 운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 모아가는 거죠. 이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전기전자가 첫 번째이고요. 전기전자. 예,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장세가 만약 온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좀 보고요. 아닌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종목들이 네.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국내 주식 투자자가 2,500만 계좌가 현재 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때 제가 이제 시장에 있을 때 한 5, 6년 전만 해도 800만 계좌였거든요. 21년, 22년도에 한 달에 100만 계좌씩 터졌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렇구나. 2,500만 계좌 중에서 그 550만 계좌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만 계좌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50만 계좌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계십니다. 지금 4분 중 5분 중 1분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대부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뭐 회사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시장에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1년 넘게 통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시장에서 수익률을 자산 기준 근거로 해서 수익률을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자산 집단군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집단군과 2천만 원 미만의 집단군을 극명하게 이제 딱 대조를 해봤어요. 네. 어떤 자산군이 수익률이 좋은지. 매매 형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2천만 원 미만 그 자산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변동성을 활용해서 사고 팔고 하세요. 네. 자산이 큰 집단군들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 앤 홀딩 전략이에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60개 정도가 상장이 되고 2, 30개가 퇴출이 되는데 걸러지죠. 계속 좋은 종목을 걸러지니까 지수는 항상 우상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의 자산군의 수익률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보니까 55% 장이 좋았을 때요. 55% 수익률이 났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바이앤 홀딩 전략이. 네. 근데 2천만 원 미만의 집단군의 이 변동성 매매를 했던 집단군의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20%였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네. 장이 좋았을 때입니다. 물론 장이 좋아서 바이앤 홀딩 전략이 맞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평소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등등등 대형주도 그거 언제 수익 나? 지겨워.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무겁긴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험 오래 있고 지점장 생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컨설팅도 하고 가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그들의 매매를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많이 관찰했지 않겠습니까? 진짜로요.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은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우량주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다 버셨고요. 그래요. 간혹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번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십니다. 전업으로. 그러면 살아남아요. 근데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 하시면서 수익도 내겠다? 라고 했을 때 변동성 매매를 한다? 이건 단언하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네. 목숨 걸고 전업으로 하실 때는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솔직히. 네. 스캘핑하고 초단타 매매하고 그래서 잘하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른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시세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는 변동성 매매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이거만큼은 절대로 수익 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앤홀드를 만약 우량주를 하려면 네.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홀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 저는 40%를 봅니다. 3개월에 40이요? 네.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주식을 사고 팔고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간은 여기서는 대략 1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잘라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한 30% 나죠. 네. 그리고 손실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손실이 좀 났겠죠. 이런 흐름에서.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에서의 목표 수익률은 30, 40% 봅니다. 롱텀하게 쭉 끌고 갈 때는 1년 이상 끌고 갈 때는 무조건 100% 이상 200%까지도 봅니다. 종목을 세팅해서. 계속 그 종목은 바이앤홀딩인데 무조건 사서 묻어놓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사고 팔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100%의 내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한 50%에 한해서는 주고받고 매매로 가져가면서 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 전략으로 매매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기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기거든요. 네. 무겁다라고. 좋은 거 알아. 뭐 무거워.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2000년 초반에 삼성전기가 2만 원, 3만 원이었어요. 이 20만 원까지 갔는데 네. 계속 저점을 높여가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매출이 1조였는데 지금은 8, 9조 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고점 돌파하고 내려왔다. 요 흐름이거든요. 요 푸드앤푸시 고점과 저점을 잘 이용하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주가는 10배가 올랐는데 요 매매를 통해서 계속 그 운용을 하게 되면 뭐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네. 무겁다. 좋은 회사인지 알지만 무겁다. 아니라니까요. 3, 40%, 5, 60% 더블까지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유 제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더 하면 제가 이제 그 WM에서 자산 관리를 할 때 흔히 말하는 부자들 자산 관리를 꽤 했었거든요. 네. 뭐 5대 기업의 재벌 분들의 자산도 관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네. 그 팀들이 있어요. 네. 웰스 매니저라고 고액 자산가들만. 네. 왜 돈 있는 사람 강남 부자들만 돈을 벌까? 많이들 그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남 사람들은 맨날 돈 벌 정부가 좋아서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 절대 자산의 모든 그 절대치가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10% 20% 까이면 내 자산의 전체 자산의 집 빼고 나머지 금융 자산에서의 절대 부분이 휘청휘청합니다. 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투여 자산이 절대 기준치에서의 그 숫자는 크지만 내 자산에서 그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 한 10%? 금융자산 투자는 10%? 많아야 20%.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빠져? 더 사지 뭐. 이런 마음적 여유가 있어서 빠졌어? 그래 뭐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지. 이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